2009년 8월 5일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이 취미인 요시유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2박 3일 혼전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예전만큼 글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프라모델 블로거로 회원들은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사이타 마현의 한 주차장의 렌터카 안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연탄과 성냥을 발견하였고 연탄불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수면제와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는데 타살 흔적은 전혀 없었기에 경찰은 전형적인 자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문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차 안에서 차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가 자살을 시도했더라면 차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었기에 타살의 가능성을 두고 주변 탐문 수사를 실시한다. 요시유키의 지인들은 그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며 차 안이나 집에서도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 전날 블로그에 남긴 글을 통해 여자친구와 혼전여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시 유력한 용의자인 여자친구를 불러 신문했는데 그녀는 요시유키와 차 안에서 결혼 문제로 다툰 후 그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혼자 집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살해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었기에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사건과 그녀에 대해 좀 더 깊게 조사하던 중 이번 사건이 몇 달 전에 발생했던 다른 두 건의 사건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두 건의 사망자 모두 수면제를 먹고 연탄불에 의해 자살한 것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건들 모두 용의자인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키지마 카나에.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며칠 전 그녀가 병원으로부터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는데 이것은 요시유키의 몸에서 나온 성분과 같은 것이었다. 경찰은 키지마를 당장 체포하였고 강도 높은 신문을 통해 그녀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2009년 7월 중순 그녀는 결혼 매칭 사이트에서 요시유키를 만났다. 그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었고 프라모델 블로거로 활동 중이었다. 둘은 결혼을 조건으로 깊은 관계를 가졌지만 키지마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녀의 목적은 오로지 그의 돈이었다. 그녀는 미래의 결혼 생활을 위해 요리학교를 등록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요시유키로부터 470만 엔을 빌렸는데 갚을 자신이 없자 혼전여행을 빌미로 그를 살해했다고 한다. 키지마는 다른 두 건의 살인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그녀의 첫 번째 피해자는 53세의 타카오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들은 2008년 6월에 매칭 사이트에서 만났고 타카오는 교제하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느껴 결혼을 하자고 고백하였다. 키지마는 이것을 이용해 결혼을 받아들일 테니 만날 때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은 총 700만 엔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었기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다. 만남이 계속될수록 결혼에 대한 압박은 커져갔고 돈을 지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다는 키지마의 간절한 마음은 결국 타카오를 죽이기 위한 계획에 이르게 된다. 2009년 1월 31일 그녀는 타카오의 집에서 수면제를 넣은 술을 그에게 먹이고 사전에 준비한 연탄에 불을 지핀 뒤 집을 나왔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2월 4일 오후 6시경 타카오가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자 걱정된 직장 동료는 그의 집을 방문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창문으로 다가갔을 때 연탄 냄새를 맡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타카오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키지마를 신문하였는데 그녀는 사건 당일 그의 문란한 사생활 문제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가 송금한 1,700만 엔에 대해서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받은 준비자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그녀의 말을 믿었고 그가 이별 통보에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단정지으며 부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피해자는 80세의 켄조라는 노인이었는데 2008년 10월
그는 인터넷으로 간병 도우미를 찾던 중 키지마를 고용하게 된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요양원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한 경력이 있었기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간병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켄조는 저명한 화가로 집에는 그의 작품들이 다수 걸려 있었는데 그녀는 그의 작품들을 몰래 조금씩 훔쳐서 부유층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 켄조의 아들은 당시 이것에 대해 간병인보다는 친척들을 의심했다고 한다. 또한 켄조에게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쇼핑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이 사실을 눈치챈 그의 아들은 그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키지마는 아버지의 기분 전환을 위해 여행을 간 거라면서 거짓말하였다. 그 이후에도 켄조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였고 이제까지 한 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살인을 계획하였다. 2009년 5월 15일 오전 9시경 키지마는 해왔던 대로 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웠는데 이불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집이 전소되고 만다. 경찰은 평소 켄조가 담배를 많이 핀다는 아들의 증언에 따라 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추후 조사에서 키지마는 사건 당일에도 켄조의 계좌에서 현금 약 180만 엔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키지마의 실제 모습은 이렇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르게 돈에 집착했고 물욕도 강했다. 남의 돈이나 값비싼 물건을 훔치는 일도 잦았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원조 교재를 통해 돈을 벌어 명품들을 구입했다고 한다.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했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본격적으로 결혼 매칭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리고 나이 많은 남성들을 타겟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녀는 교제 중인 남성들에게 한없이 부드러운 말과 이해를 통해 그들을 매료시켰고 요리도 잘했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키지마는 자신의 외모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관계를 다진 후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지능적인 꽃뱀이었다. 언론에서는 그녀의 100kg이 넘는 몸매와 뛰어나지 않은 미모가 오히려 남자들의 경계심을 풀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추측했다. 키지마는 지금까지 20명 이상의 남성들로부터 한화로 약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 당시 그녀는 벤츠를 끌며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비싼 식재료를 사용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다른 3건의 살인사건에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키지마가 혼인빙자 사기를 넘어서 연쇄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2012년 4월 사이타마현 지방법원은 1심에서 키지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2013년 10월 17일 그녀의 변호인단은 상황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7년 4월 14일 대법원은 키지마에게 사형을 확정하게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확정 사형수로 수감된 상태에서 그녀는 옥중 결혼을 3번이나 하였다. 2015년 3월 그녀의 블로그 구독자였던 60대 회사원과 결혼했지만 남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2016년에 이혼하였고 두 번째 결혼은 수감되기 전부터 알던 지인으로 결혼 후 금방 헤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그녀를 취재하던 신문사 담당 기자와 3번째 결혼을 하였는데 당시 이 기자는 유부남이었지만 아내와 이혼하고 키지마와 결혼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2013년 12월 24일부터 키지마 카나의 구치소 일기라는 블로그를 시작하였다. 대부분 그녀의 성장 과정과 생각들을 적었고 추후 이것들을 종합하여 자전적 소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소설에서 자신이 뛰어난 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키지마는 현재 사형 날짜를 기다리며 사형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도쿄에 있는 토미오카 하치만궁은 일본의 권진 스모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지인들로부터 하치만님이라는 명칭으로까지 불리는 유서 깊은 신사이다. 이러한 신사에는 보통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궁사가 있는데 이 궁사는 가족 대대로 이어서 물려받는 직업으로 그들은 신사를 관리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 집권으로 인해 그들은 가문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하치만궁 또한 토미오카 가문이 대대로 궁사가 되어 이끌고 있었으며 20대 궁사를 선택하여 승계할 시점에 와 있었다. 1995년 시게나가는 젊은 나이에 19대 궁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지위를 물려받아 하치만궁의 20대 궁사로 취임하게 된다. 이 당시 하치만궁은 도쿄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는 무려 3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는 취임 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참배객을 더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스모와 관련된 역사비를 짓고 각종 새로운 행사들을 다수 개최하면서 늘어난 관광객들로 인해 엄청난 수익금을 얻게 된다. 하지만 증가한 신사의 수입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다. 시게나가는 수익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쓰기 시작했는데 긴자의 고급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기 위해 매달 100만 엔을 쓰거나 라스베가스로 원정 카지노 도박을 다니는 등 방탕한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추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신사로부터 수천만 엔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여자 관계 또한 문제가 되었는데 호스티스 중 한 명을 정부로 만들어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후 그녀를 세 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근 주민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명색이 신사를 대표하는 궁사라는 사람의 몰상식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시게나가의 사임을 요구했으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그의 부친은 2001년 5월에 그의 아들을 해임하고 다시 궁사로 복귀하게 된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게나가가 해임될 당시 1억 엔이 넘는 퇴직금과 매달 30만 엔을 받는 조건으로 궁사직에서 내려왔으며 퇴직 후에도 2017년까지 후쿠오카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가 궁사로 복귀하면서 하치만궁은 다시 안정을 찾으며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기에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시게나가 대신 리더십이 있는 장녀 나가코를 후계자로 마음에 두기 시작하였다. 나가코는 시게나가의 누나이자 하치만궁의 격리팀장으로 동생의 횡령을 고발한 인물이었다. 이렇듯 시게나가와 나가코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이런 결정을 눈치챈 시게나가는 누나에게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고 이것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2010년 아버지는 궁사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장녀 나가코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신사는 역사상 여성이 궁사로 취임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사 본청은 하치만궁으로부터 나가코가 후임으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지만 여성 궁사를 금기시하는 관례를 내세워 통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나가코의 취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하치만궁의 궁사 자리는 한동안 공석으로 남겨졌다. 이렇게 된 상황에는 시게나가의 방해도 한몫하였다. 그는 나가코가 궁사 승계 문제로 본청과 갈등을 빚는 동안 아내인 마리코의 명의로 그의 누나에 대한 허위 고발장을 본청에 보내는 등의 지속적인 방해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지 못한 나가코는 자신의 블로그에 시게나가의 비방문을 공개하면서 정신나간 동생이 만든 창작 소설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를 비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치만궁 측은 나가코의 취임 거부에 항변하는 등 본청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2017년 9월 28일 결국 본청에서 탈퇴하여 독립적으로 나가코를 21대 궁사에 취임시키게 된다. 이에 시게나가는 궁사가 된 나가코를 더욱 증오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도 있었지만 누나 또한 자기 못지않게 돈을 헤프게 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격이 1,000만 엔에 달하는 샹들리에가 있는 2억엔 상당의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10마리의 개와 함께 살았다. 또한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부키초의 호스트 클럽에 다니면서 매달 200만 엔 이상의 돈을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신사 모임에서도 격에 맞지 않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 당시 하치만궁의 수입은 명절에만 약 2억엔에 달했으며 주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등을 합치면 적어도 연간 5억엔의 수입이 보장되었다. 그는 신사의 모든 부와 명예를 자기 대신 누나가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분노를 참지 못했고, 누나가 자신과 다르게 큰 비난 없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분노에 찬 시게나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사후에도 원령이 되어 당신들을 영원히 저주하겠다는 섬뜩한 내용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차기 궁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학교와 신사 임원들의 자택에 보낸 것이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에 있는 신사 관계자들과 신도들 그리고 출판사 앞으로 나가코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알리는 내용과 그녀를 추방하라는 비방문을 발송했는데 그 수가 약 2,800통이나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사 측은 협박을 계속한다면 경제적 지원을 중지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자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2017년 12월 6일, 시게나가는 하치만궁의 전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횡령을 고발한 장본인이 바로 그의 누나라는 사실이었다. 여태까지 쌓여왔던 그의 분노는 비방을 넘어 결국 누나를 살인하는 계획에까지 이르게 된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친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의 아내인 마리코도 이에 동참하였다. 당시 시게나가의 집은 하치만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였기에 나가코의 동선을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인 12월 7일 새벽, 시게나가는 집의 거실에 걸려있는 일본도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누나의 귀가 시간에 맞춰 집 앞에 숨어 있었다.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이 도착하고 나가코가 내리자 그는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누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일본도로 돌아서는 그녀의 목을 베고 가슴을 찔렀다. 너무 힘껏 찌른 탓에 칼은 파손되어 부러졌으며 나가코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아내인 마리코는 인근 슈퍼마켓까지 달아난 운전기사를 쫓아갔는데 약간의 상해만 입히고 그를 놓아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하치만궁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몇 분 후 작은 나이프로 아내인 마리코를 살해하고 자신의 가슴을 찔러 자살하게 된다. 경찰 조사 결과 시게나가의 집에서 사건 전에 경찰이나 뉴스 관계자에게 작성한 듯한 유서가 발견되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2월 9일에 열린 하치만궁의 책임임원 회의에서는 예전 관궁사였던 서열 2위의 마루야마 소이치가 궁사 대행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관계자들 중에는 시게나가의 아들을 지지하는 층도 있었기에 궁사 승계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후 사건에 대한 신사 측의 공식적인 답변 없이 12월 14일에는 나가코의 장례를 조용하게 치렀고 각종 제례들도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 하필 사건 발생 시기가 참배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연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통계 결과 예년에 비해 참배객의 수가 약 30% 감소했으며 이 여파로 주변 상인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을 성찰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까지 앗아간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주었다. (2016년 2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모스크바 소방신고센터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 아파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소방구조대는 즉시 출동하였고 8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불이 시작한 곳은 아파트 5층이었으며 그들은 주민 4명을 구출하고 불을 신속하게 진압하였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 5층 내부에 진입한 소방관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방의 침대에서 불에 탄 시신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목이 없는 어린 아이의 시신이었다. 같은 시각, 이번에는 모스크바 경찰서로 길거리 테러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참수된 아이의 머리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역 주변 거리를 봉쇄한 후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그녀는 검은색 히잡을 입고 있었고 아이의 머리를 경찰들에게 들이밀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민주주의가 싫다. 나는 테러리스트다. 나는 당신이 죽기를 바라기에 자폭할 것이다. 경찰은 1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려 체포하였다. 하지만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사람이 다름 아닌 3년 동안 아이를 돌봐준 유무였기 때문이었다. 살인자의 이름은 보보크로바. 그녀가 태어난 곳은 우즈베키스탄이다. 그녀는 첫 번째 남편과 결혼 후 3명의 아이를 낳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보크로바는 이혼에 대한 충격과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고 세 자녀는 모두 다른 친척들에게 맡겨졌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2년 동안의 치료 후 의사의 동의하에 퇴원하였다.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제2 외국어처럼 썼으며 임금 또한 비교적 괜찮았기에 그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보보크로바는 자신의 병력을 철저히 숨긴 채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가끔 휴가를 내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곤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모스크바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마르칸트에서 2년 정도 함께 생활했지만 남편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혼 후 보보크로바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민센터를 찾아갔고 자격증이 필요 없는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들이 성실하고 아이를 잘 케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많이 선호했다고 한다. 또한 러시아 부모들 사이에서는 일 잘하는 유모들을 서로에게 추천해주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기에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보보크로바 또한 첫 번째 가정에서 부모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유모로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한다. 2012년 한 여성이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는데 안타깝게도 외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딸의 이름은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는 태어나자마자 다발성 간질, 운동장애, 정신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아이가 커서도 외부 도움 없이는 걷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모님은 1살 된 딸의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을 알아본 결과 독일의 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된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고 그들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유모가 필요했다. 2013년 다행히도 아는 지인으로부터 성실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게 바로 보보크로바였다. 그녀는 아나스타샤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으며 아나스타샤를 자기 딸처럼 돌보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 보보크로바는 긴 휴가 기간 동안 고향의 가족들과 지내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무르라는 남자에게 빠져 결혼하게 된다. 그들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 신뢰를 얻었고 결혼 후에도 먼 거리를 오가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다. 2015년 말 보보크로바는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잠시 귀국하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방문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녀가 없는 사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고 그녀를 두 번째 아내라고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한다. 보보크로바는 이에 충격을 받아 잊고 있었던 정신질환이 다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급기야 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다. 2016년 1월 그녀는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아나스타샤의 부모 앞에서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하며 한탄하였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급성 조울증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한 집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낸 가족이나 다름없었기에 아나스타샤의 가족들은 그녀가 금방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으며 러시아 연방이민국에 신청한 취업비자 허가 또한 승인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녀의 정신 이상 증세는 러시아를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된다. 보보크로바는 결국 이 분노를 풀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아나스타샤를 이용하기로 계획한다. 2016년 2월 29일 오전 그녀는 아나스타샤의 부모님이 출근하기만을 기다렸고 그들이 집을 나서자 아나스타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참수하였다. 그런 다음 집에 불을 질렀고 아이의 머리를 가방에 담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보보크로바는 옥타브르스코 지하철역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히잡으로 갈아입었고 가방에서 아이의 머리를 꺼낸 후 역 부근에서 소리치며 시민들을 위협한 것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최대한의 관심을 끌고 싶었고 아파트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으며 부모에게 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법원 심리가 있기 전 그녀는 알라신이 자신에게 아나스타샤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진술했는데 추후 신문에서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복수로 소녀를 살해했다고 번복했다. 2016년 3월 4일 보보크로바는 방화 및 유아 살해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고 정신의학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후 현재까지 부티르카 교도소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이 사건 이후로 러시아에서는 유모를 고용할 때 까다로운 절차들이 추가되었다. 자격증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자격증이 필수 조건이 되었으며 고용 전에는 반드시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심리 및 정신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년 3월 1일 사건이 발생한 옥타브르스코 지하철역 근처에서 아나스타샤를 위한 추모식이 열렸다. 두 개의 자발적인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하나는 지하철역 근처에 다른 하나는 아파트 앞에 세워졌다. 사람들은 아나스타샤를 추모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 추모 공간을 가득 채웠다. 또한 아이의 가족을 돕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400만 루블, 한화로 약 5,500만 원 이상을 모았다고 한다. (2007년 9월) 미국 노동절 주말 구급차 한 대가 병원을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구급대원들은 소녀를 내린 후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소녀를 침대로 옮기고 몸 상태를 체크하려던 순간 그녀의 배를 보고 경악을 하고 만다. 복부에는 빨간색으로 HAT 즉 혐오라는 글자가 써져 있었는데 그것은 면도칼로 그은 상처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사 부스타만테. 1994년 1월 28일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부모 모두 마약과 술에 중독된 청소년이었다. 알리사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몇 년 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폭행죄로 체포되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고 밑에 이복 쌍둥이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이 있었다. 다행히도 알리사의 조부모께서 그들의 법적 양육권을 인수하였고 그들은 보호자 밑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엄격한 모르몬교 신자였기에 알리사를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에 데려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것이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램과는 달리 알리사의 마음속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자랐지만 청소년기에 들어 인터넷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터되지 않는 정보들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컨텐츠들까지 거침없이 접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 계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우울하고 잔인한 글들을 공유했다고 한다. 알리사의 조부모는 인터넷을 할 줄 몰랐기에 이러한 그녀의 불순한 행동들을 알 리가 없었다. 알리사는 시간이 갈수록 반항적이고 거친 행동들을 자주 보여주었으며 조용하고 우울한 소녀로 변하고 있었다. 과거에 있었던 부모와 관련된 일들과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 환경에 마주하며 그녀의 마음은 점점 붕괴되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13세가 되던 해 알리사는 방에서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한 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면도칼로 자신의 복부를 여러 차례 그어 혐오라는 단어를 새겼다. 다행히 그녀는 할머니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가 자해를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가족 모두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했다. 알리사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우울증과 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그녀의 거친 행동은 퇴원 후에도 계속되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프로필에 이렇게 적기도 했다. 저는 제 자신을 자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남동생들에게 집 근처 목장으로 데려가 가축을 가두기 위해 만든 전기 울타리를 만지라고 강요하는 동영상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영상에서 그녀는 감전된 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 섬뜩하게 분장한 사진이나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내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그녀의 정신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갔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친구들과 자주 다퉜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학생들이 말하길 알리사는 왕따였고 잠재적인 살인자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녀의 자해는 교실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칼로 긋거나 담배로 지져 화상을 입혔고 이렇게 만든 300개 이상의 상처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 몇몇 친구들에게는 자살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혹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결국 향정신성 약물의 양을 2배로 늘렸고 병이 개선되길 바랬지만 이것마저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2009년 10월 21일 오후 5시 미주리주 세인트 마틴스에 있는 엘리자베스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6살짜리 엠마였다. 엠마는 엘리자베스와 자기 집에서 함께 놀고 싶어 데리러 왔다고 했다. 엘리자베스의 엄마는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녁 식사를 위해 1시간만 놀고 돌아오는 조건으로 허락하였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그녀의 휴대폰을 엘리자베스에게 주었다. 오후 6시 30분, 항상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엘리자베스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래서 곧장 엠마의 집을 갔고 아이의 할머니는 엘리자베스가 6시 15분에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불안한 그녀는 경찰에 실종 신고하였고 그들과 함께 이웃집들을 탐문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딸을 찾을 수 없었다. 오후 11시 딸에게 준 휴대폰이 생각난 그녀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호를 추적한 결과 집 주변의 숲속에서 잡히게 된다. 하지만 광활한 숲에서 아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이웃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밤샘 수색을 펼쳤다. 합동 수색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형사들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엠마를 다시 찾아갔고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게 된다. 엘리자베스가 엠마의 집에서 나가는 그 시간에 누나가 함께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엠마의 이복 누나인 바로 알리사였다. 형사들은 수상한 냄새를 맡았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실종된 다음 날인 10월 22일 목요일에 그녀가 학교에 결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녀가 어떤 아이와 함께 숲 쪽으로 가는 것을 본 목격자의 진술을 얻었다. 그들은 알리사를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하고 협조적이었으며 엘리자베스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날 잠깐 보고 헤어졌다고 답할 뿐이었다.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영장과 함께 그녀의 방을 수색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음침한 기운과 이상한 냄새가 났다. 벽에는 그녀의 피로 그린 그림들과 나는 피를 좋아한다 등의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건 당일 기록된 일기에는 구덩이라는 단어만 남은 채 나머지 내용들이 지워져 있었다. 형사들은 이것을 과학수사대에 넘겨 복원을 요청하였다. 다음 날 알리사는 다시 신문실로 들어왔고 전보다 더 긴장된 모습이었다. 형사가 일기장에 있는 구덩이라는 단어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날 엘리자베스와 구덩이를 파면서 놀았고 금방 헤어졌다라고만 말했다. 형사들이 답답해하던 그때 복원된 일기장의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다.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방금 빌어먹을 누군가를 죽였다.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 그 아이는 구덩이에 묻혔다.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극복하니까 꽤 즐거운 것 같다. 지금 좀 떨리고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야 한다. 이 일기를 쓴 후 알리사는 교회 댄스 수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일기장의 내용이 공개되자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하였고 순순히 형사들을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있는 숲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큰 구덩이가 2개 있었는데 범행 4일 전 학교에 병가를 내고 미리 파놓은 것이었다. 한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한 구덩이에는 나뭇잎과 흙으로 덮여 있었다. 사건 당일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줄 게 있다면서 이곳으로 데려왔고 아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의식이 살아있자 목을 조른 뒤 준비해온 칼을 꺼내 목을 찔러 살해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시체를 끌어다가 그녀가 만든 구덩이 중 하나에 버리고 흙과 나뭇가지로 덮었다. 살해 동기는 일기장에도 나와 있듯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구덩이가 2개였던 이유는 추후 1명 더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하였다. 알리사는 체포되었고 범행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9년 11월 17일 판사는 범죄의 잔인함 때문에 그녀가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알리사는 범죄를 자백하고 경찰을 엘리자베스의 시신 장소로 인도한 점을 바탕으로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지만 기각되었다. 구금 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손톱으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옥에서 불안 증세와 심한 우울증을 보이며 자살 감시를 받았고 그녀의 변호사가 제출한 동의서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적도 있다고 한다. 2012년 2월 8일 그녀는 2급 살인 혐의와 함께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그녀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징역 30년을 끝낸 2042년부터 신청이 가능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한다. 수용소에서 알리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신과 심리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카즈코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우편물을 챙겨 자리에 앉았다. 보내니는 이사카와현의 한 경찰서였다. 며칠 전 그녀는 소식도 모른 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검 때 찍은 아버지의 사진을 경찰에 요청하였다. 우편에서 사진을 꺼내본 순간 그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떨어져 도호쿠에서 혼자 살고 있는 카즈코는 2002년 4월 오사카 시청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얼마 전에 제출된 전입신고 서류에 잘못 기재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친정이 오사카라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오래전부터 도호쿠로 이사와 살아왔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단기간 동안 오사카와 도호쿠의 현 주소 간에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2차례 연속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주소를 직접 변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찜찜한 기분이 들었고 시청을 통해 호적을 조사해 보았다. 확인 결과 오사카에 살고 있는 아버지 카토 제니치로가 2달 전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왜 자신에게 연락이 안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카즈코는 2명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들도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된다. 호적상에 아버지가 1년 전 어느 중국인 여성과 재혼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 전처와 이혼한 뒤로 세 딸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가족들 없이 혼자 지내왔던 제니치로는 2001년 5월 중국인 여성 리나와 결혼하였다. 리나는 그가 외로울 때마다 자주 가던 스낵바의 주인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큰 딸에게만 조용히 알렸고 큰 딸도 굳이 동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받은 편지의 사진은 누가 봐도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교류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기에 그녀는 오사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6개월 뒤에 숨져 사망신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사망신고가 된 장소가 가족 그 누구에도 연고가 없는 이시카와현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제니치로와 재혼한 리나라면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녀의 행방을 알기 위해 탐문 수사를 하였고 이웃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평소에 친절했으며 특히 길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로부터 평판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니치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실시하였는데 그가 생전 소유했던 니시나리에 있는 380평의 땅 모두 리나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아냈다.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유산 상속을 담당한 법무국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세 자매 중 둘째와 셋째 딸은 유산을 포기하였고 큰딸과 리나가 땅을 2분의 1씩 상속받은 뒤에 큰딸이 리나에게 자신의 땅까지 최종 양도하였다고 나왔다. 결국 리나가 380평의 땅을 상속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세 자매 모두 이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리나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고 42세 무렵 일본으로 가기 위해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 이혼을 하고 니시나리에서 작은 스낵바를 열었다. 그녀는 손님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의 기분을 잘 맞춰줬기에 스낵바는 생각보다 잘 운영되었다. 하지만 리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독거 노인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나이와 함께 큰 재산을 소유한 제니치로에게 마음이 끌렸으며 결국 그를 설득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의 목적은 오로지 그의 재산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문제는 제니치로가 77세의 나이답지 않게 매우 건강했다. 고민하던 그녀는 최대한 빨리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대역을 쓰기로 계획한다. 그리고 혼자 실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단골 손님이었던 코시다에게 접근한 뒤 돈과 함께 그를 설득하여 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의 대역으로 쓸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은
노숙자라고 생각해냈고 음식과 함께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며 친절하게 대해줬다. 경찰이 동네 주변을 처음 탐문했을 때 그녀가 노숙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졌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노숙자를 찾아내어 남편 대역으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리나는 당뇨병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노숙자 남성을 일시 퇴원시킨다. 그리고는 코시다에게 이시카와현의 허름한 집을 마련하라고 시켰고 노숙자에게는 여기서 휴식을 취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들은 노숙자가 집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구속시켜 감금하였고 인슐린 약을 중단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후 사망한 노숙자를 남편으로 속이고 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의사에게 연락하였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기에 경찰 또한 큰 의심이 없었고 부검 결과 병사로 처리되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당뇨가 있는 노숙자를 선택한 이유는 사망 원인을 병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사망 처리가 되자 유산 상속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리나는 코시다를 시켜 상속에 참여할 제니치로의 딸 3명을 대역으로 준비하였다. 법무국 직원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인감증명을 위조하였으며 맏딸 카즈코의 주민등록표를 오사카로 옮겨놓고 상속을 시키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그리고 카즈코에게 들키지 않도록 재차 주민등록표를 도호쿠로 옮긴 후 그녀의 대역을 세워 자신에게 양도하도록 문서를 작성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남편의 땅 전부를 상속받게 된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경찰은 제니치로의 부인인 리나와 공범인 코시다를 전국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시다를 체포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계획부터 살인까지 모든 것을 자백하였고 경찰은 그의 자백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알게 되었지만 이후 5년 동안 그녀의 행적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2007년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룬 잡지를 본 남성으로부터 리나와 닮은 여자를 봤다는 신고를 받게 된다. 경찰은 즉시 남성이 말한 아파트로 달려갔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그토록 찾아다녔던 리나였다.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코시다와 함께 신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또 다른 노숙자 피해자를 알아낸다. 타카키라는 이름의 노숙자 남성으로 남편의 최초 대역으로 데려왔지만 병원 입원 후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그를 다시 길거리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카키는 추후 토막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대역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리나가 코시다와 함께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즈코의 아버지인 제니치로의 행방에 대해 묻자 리나는 전혀 모른다면서 발뺌을 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고 그녀가 그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남성을 숨지게 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폭행이 살해가 인정될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발견된 벽장의 혈흔 등으로 미뤄 그녀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로 판결했다. 대역으로 이용된 노숙자를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당뇨병을 악화시켜 사망시킬 계획을 세운 사실이 인정되기에 살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지지해 2013년 11월 최종적으로 리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공모한 코시다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니치로의 시체는 발견되지 못한 채 행방불명으로 남아있다.